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네네. 갑자기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와. 네. 약간 가볍게 한번 넘어가서 이럴 때 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외도를 시작하시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 안 하던 행동. 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약간 둔감하시고 네.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촉이 좀 좋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예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한다.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다. 선물을 갑자기 네. 들고 오고. 보통 나한테 이렇게 선물 주는 사람이 아닌데 선물을 나한테 준다. 혹은 뭐 갑자기 출장이 잦다든지 뭐 용돈을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한다든지 바깥에서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무언가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외도의 징후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에게도 그런 징후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분들도 이제 워낙 치밀하셔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태도가 돌변한다기보다도 네.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좀 둔하시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상대방과 만나는 접촉 횟수가 늘어나고 그 깊이도가 깊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아무리 둔한 사람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또 달라지죠. 네. 좀 냉담해지고 차가워지고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남편분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고 카카오톡 아까 말씀드린 대화 내용을 본다든지 블랙박스를 본다든지 해서 이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맨날 이제 블랙박스를 뒤져본다면 이거는 거의 스토킹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평소에 안 하던 사람처럼 변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의심을 해보는 게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네네. 갑자기 이제 여성분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와. 네. 공부를 하고 있던 분도 아니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어떤 배움을 얻을 만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이제 상간남과 같이 해외에 가서 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스케일이 남다르시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외국에 가면 편하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 빌미로 이제 남편과 떨어져 살기 위해서 유학을 가겠다. 야, 혹은 또 자녀를 유학시킨다. 네, 자녀와 같이 외국으로 간다. 네, 자녀와 같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배우자의 감시가 없는 사이에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도를 저지르는 게 명확해졌을 때 우리가 보통 그걸 위자료라고 하잖아요. 네. 위자료를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을지. 이런 경우를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면 외도를 했는데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그 위자료 액수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지는 않아요.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전후해서 많이 인정되는 게 추세이고 뭐 많이 인정돼도 3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길게 살았다면 길게 살았던 그 과정에 대한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그런 배신의 대가가 돈으로 매겨진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외도는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도 결국 끝이 안 좋으니까 외도해서 잘 살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 끝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제가 사건 수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외도한 상대방 배우자는 외도한 상대방과 좋게 끝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을 두고 우리 드라마에서 많잖아요. 외도를 한 사람과 다시 결혼을 했다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것도 일종의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외도하는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어떤 편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번 외도를 하고도 또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도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외도의 기준도 원체 애매모호한 단어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불륜이에요 하고 왔을 때 어느 정도인지. 보통 근데 저희 사무실에 오실 때는 불륜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서 오시는 경우보다는 불륜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남자가 봤을 때 혹은 여자가 봤을 때 불륜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불륜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우리가 이혼할 때 부정한 행위가 맞느냐 아니냐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둘 사이에서 어떤 간음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느냐 그 정도의 입증이 가능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 찾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 남편이 저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 근데 둘이 어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사귀고 그런 경우도 불륜으로 봐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이혼 사유에서 말하는 불륜이라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수 있죠. 네네네. 둘 사이에서 감정적인 교감, 뭐 이렇게 특히 대화 내용을 보면 화가 날 만한 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가끔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둘 사이에서 잤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거 이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경우죠.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자주 만나서 부적절한 행위, 뭐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같이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온다든지 뭐 이런 대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외도의 어떤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뭐 서로 뭐 감정적으로 많이 의지한다. 네네네. 어떤 뭐 오빠 동생 사이로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뭐 직장 내에서 어떤 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이런 느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는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경우고 네. 그렇게 네. 일컫는 거고 네네네. 이제 그런 대화 내용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되기는 없지만 어렵다. 네. 그 대화 내용 속에서 이제 정말 부적절한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야겠죠. 보통은 있을 거예요. 네. 그냥 감정적인 교감만 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네네. 분명히 다른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변호사 조력 하에 네네. 어떤 증거를 찾으면 되는지 논의를 하시고 상대방에게 티를 내지 않고 증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죠. 그런 거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체적으로 대화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네, 요새 치맵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목적지, 이전 네. 목적지. 그렇죠.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내비게이션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이나 차량 블랙박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불륜이 보통 자주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요새는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옛날처럼 뭐 숙박시설 이런 네네. 경우도 있지만 특정 오피스텔을 이제 월세로 임대를 해서 거기서 만나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네. 이제 오피스텔로 들어갈 경우에 요새는 네. 주차장이 네네. 다 지하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추적도 힘들기 때문에 네. 차량을 이용해서 대체로 이동을 하시고 이제 오피스텔에서만 만나서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100%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아까 근데 불륜하고 더불어서 그 민법에서 말하는 그런 불륜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일반인들 수준에서 좀 알아야 될 이혼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탄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둘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을 저질러야 네. 된다. 한 사람이라도. 네. 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질러야 이혼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잘못이 무엇인지는 이제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유책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유책 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파탄난 부부 관계를 법원이 억지로 둘 사이 관계를 붙여놓고 이혼을 못하게 막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죠. 괴롭죠. 네, 괴롭잖아요. 네. 당사자가 괴로운데 네. 이 사람들을 억지로 이혼을 안 시키고 막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논의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은 당사자 일방 배우자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 유책주의가 남아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탄주의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판례가 네. 계속 조금씩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이러한 요건 하에서는 이혼이 된다. 대신 그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는 있어요. 판례 이론으로. 네. 판례 이론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런 요건들이 갖춰진 경우에는 부부관계 실제로 파탄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뚜렷한 어떤 유책 사유, 귀책 사유가 없으면 가정관계가 이제 파탄났다고 이제 재판부가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혼 사유라는 거는 우리 민법 840조 6호에도 이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어떤 법률상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파탄주의 하나의 근거로서 삼기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유책사를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논리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실물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혼 심판 청구를 해서 강력하게 어떤 이혼 의사를 표명하고 그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다 찾아서 상대방의 이러한 점이 다 문제였다 끌어모아서 이제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을 어찌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다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재판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부를 과연 이렇게까지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을 안 시켜서 얻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기준의 어떤 유책사유,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어떤 이혼을 주장하면서 혼인관계의 파탄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것을 어떤 근거로 제시하면 논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유책주의에 따른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파탄주의에 따라서 이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건 몰랐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네요. 법리적으로.